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1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개그맨 이영식 씨. 네, 오늘은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가상화폐 때문에 가슴이 내 심장이 두근두근. 여러분 두근두근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개그맨 이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블록체인 업계 1위로 손꼽히시는 분입니다.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코 김종환입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코 김종환입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로코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ISO TC307 블록체인 표준화 분과 한국에서 대표로 이제 파견돼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신위에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업계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또 저희 쇼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요, 블록체인 업계 2인자라고 해도 정말 서러운 분입니다. 네, 글로스퍼의 김태원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을 사랑하는 남자 글로스퍼 대표 김태원입니다. 사실 코인 넘버1은 이제 제가 전혀 새롭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붙박이고요. 시간 나실 때 저 불러주시니까 저는 매일 나오고요. 그래서 되게 낯설지 않은 공간이다 했는데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만나뵈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베스트 리플 왕을 발표하고 넘어갈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선택되신 분들은요. 김진수님, 제이슨 달빛님입니다. 두 분은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1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정부는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이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분리, 득과 실입니다. 암호화폐가 빠진 블록체인이라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시켜서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김종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좀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인터넷과 이메일도 사실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없이 이메일을 쓴다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아찔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한국 정부도 실제로 그러니까 이메일을 규제하기 위해서 샵메일이라든지 이런 독특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시도를 여러 번 했었었는데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그쵸.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블록체인, 그리고 이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 또는 가상통화라고 불리는 이런 가상의 자원을 만들고 이걸로 어떻게 보면 보상을 주는 이런 보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시하고 이 생태계를 무시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분리시켜서 만들겠다라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작동을 잘 하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분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시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해도 의미도 없고. 이 이메일과 인터넷을 분리한다고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김태원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저도 김종환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어요. 왜 분리 못하겠어요? 컴퓨터 기술인데요. 그런데 분리했을 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2025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생성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10%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도 있겠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영역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킬러 컨텐츠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인 거죠. 근데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절대 대기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결국에 스타트업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해서 나와야 되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분리를 시킨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죽인다면은 2025년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민국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얘기는 들어봤지만 특히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블록체인 안에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김종환 대표님. 사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생성하는 원리도 다르고 이렇게 쓰는 이유도 다른데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P2P로 돼 있고 아무나 참가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인터넷을 쓰실 때는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씁니다. 서버에 이제 정보를 저장해 놓고 그쵸. 얘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내가 통제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돈을 안 쓴다라는 이유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자체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없이는 인터넷을 다 못 쓰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인터넷 초창기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P2P로 돼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서버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서버 클라이언트 만드는 기술은 진행을 하되 인터넷은 규제를 하겠다라는 발상인 거예요. 근데 뭐 가능은 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제 내국인용 인터넷과 외국인용 인터넷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게 지금 중국이 모바일이라는 생태계가 들어올 때까지 인터넷이 발전을 못했던 그 장벽 역할을 했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맞는 어프로치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성과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토론회에서 이제 뭐 한두 명이 나 이거는 뭐 가상화폐는 아니다. 신기를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한번 보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되게 조금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 사상이잖아요. 블록체인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100% 지켜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블록체인은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정말로 불특정 다수가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그걸 집단 검증을 해서 누구도 거기서 이제 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좋은 기술을 지금 이 산업에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허들들이 많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에다가 개인 정보를 집어넣지 못합니다. 회원가입 정보들을 집어넣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법적으로 개인 정보는 몇 년 안에 파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신용카드 거래 시스템은 블록체인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많은 거래 내역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블록체인의 이 좋은 의미와 우리가 중앙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적절하게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적절하게 섞어서 만드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계속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요. 암호화폐는 고강도 규제를 하고 블록체인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유지가 과연 될 수 있는지에 좀 궁금합니다. 아까 조금 힘들다 쪽이었죠. 네.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입장을 계속 내놓는 걸까요? 그게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인터넷과 서버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서버 쪽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편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는 한 국가만 한다고 해서 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을 다른 나라에 쓰는 걸 못 막는 것처럼 이렇게 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담론이 필요하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인 뭐 처음에 이제 금지라는 조치를 취했다가 그게 이제 어떤 저항에 부딪히니까 좀 이제 분리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조금 막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키우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네.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이 개념 자체도 잘 구분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암호화폐로 벌어진 투기와 사기와 도박을 규제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하기 전에 투기와 암호화폐 기술가를 분리하셨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직 내리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김종환 대표님이 이렇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세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동반 육성을 해야 됩니다 하시는데 이분들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기가 그쪽으로 메아리 칠 리가 없는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최근에 그것도 정부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가 정부 발표가 없었다고 이렇게 공식 입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많은 대중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번 이제 암호화폐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비단 암호화폐가 바다야기 같은 건데 저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질타를 받고 있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암호화폐가 도화선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정부는 이때까지 소통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뭔가 소통의 장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리까지 듣잖아요. 루머를요. 뭐 정부가 사실은 작전 세력이었다. 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 너무 강한가요? 맞아.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이런 루머들이 있는 거고 그날 사실 김동연 부총리가 원래 발표를 하기로 했던 날 암호화폐가 2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발표를 한다는 그 찌라시 하나 때문에요. 그러다가 발표를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 가격이 회복된 조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제일 필요한 건 그거거든요. 지금 공부하기가 늦었으면 어느 정도 겉핥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향을 잡다 보면은 저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다시 그 단계가 좀 아니지 않나. 지금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 투기 열풍이 좀 부는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조금 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가 이런 공표를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위축돼 가고 있어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또 위축돼 가면 블록체인에도 그다지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좀 커지는데 좀 제재가 되고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사실 저는 이제 인터넷이랑 블록체인 지금 현상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닷컴 버블을 겪었잖아요. 닷컴 버블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뭐 피해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양산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이 지금의 IT 강국이 된 데 있어서는 닷컴 버블 때 생겨났던 그런 인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자본들 그리고 IT 회사가 이제 돈이 된다라는 당시에 인터넷은 정말 애들 장난감 같은 물건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지금 한국이 이런 인터넷 관련된 기술들이 없는 상태의 한국이라 그러면은 뭐 GDP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사실 좀 재밌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한국은 월스트리트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던 나라들인데 반대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가 될 기회를 잡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잘 이렇게 기술을 얻어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게 좀 의견입니다. 네. 사실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육성해야 된다라는 또 말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태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비트코인부터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2014년부터 비트코인 업계에 있었고 아마 김종환 대표님 더 오래 계셨겠지만 원래 우리는 주목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끼리는 가치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이라는 게 지나가고 나고 정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말 이제 암호화폐라는 이 장외 자본 조달 시장이라는 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들에 의해서 더 어떻게 보면 이 제도권 내에 있는 자본시장보다 훨씬 더 검증도 심하고 더 그리고 또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이 더 조성되지 않을까. 단단해질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 쪽이 제일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언론에서는 한국이 블록체인 산업 뒤처졌다 어떻게 했다 하는데 출발선상은 저는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떠나서 암호화폐 쪽 같은 경우는요. 일본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출발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순간 일본은 빠르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코인체크 해킹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금융청에서 전 거래소들이 소집했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안에 다 모여서 이렇게 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도 이제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암호화폐 업계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번 문제는 해킹이고 보안이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을 잘 잡아내고 평소에도 정부의 당국자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시장에도 대한민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전 세계는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 세계가 가는 방향을 대한민국이 역행하는 것들은 아마 좀 시대적. 아까 김종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는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렇죠.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우리가 돈을 써서 마케팅을 해서 기회를 잡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한테 정말 이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 기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날려버리는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찌 보면 정부가 크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면서 규제들도 들어가고 또 갑자기 뭐 거래소들도 압수수색했다 그랬죠. 그리고 다양한 또 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이요. 암호화폐는 법무부가 아니라 시장을 좀 더 아는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맡아야 된다고 하태경 의원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되게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법무부가 뭔가 움직이려면 결국 입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가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법무부는 활동을 하는 조직이죠. 만약 그게 이제 그걸 넘어서서 법무부가 의견을 표현한다면 그건 이제 사실 시장 교란 행위고 어떻게 보면은 월권 행위에 가까운 행동들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는 이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규제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이게 재화인지 통화인지 텍세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아쉽죠. 예를 들어 뭐 정부가 먼저 이거를 금융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재화로 인정을 하고 법무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뭐 현재 금융에서 뭐 저촉된 행위다, 뭐 자본시장법에 저촉된 행위다 이런 이제 입장 표명을 하셨으면은 아마 국민들도 다 납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보면은 먼저 규제를 발표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얘가 뭔지를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제 속성에서도 맞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업무 처리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도 또 하태경 의원님이 또 입장을 또 발표를 네네. 하셨네요. 네, 상당히 관심을 또 많이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제가 이틀 전에 그 하태경 의원님이랑 그 인터넷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 쪽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아젠다로 잡으시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공부를 하시고 또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정부에서는 지금 코스닥에 자금이 안 몰리는 거, 어디 안 몰리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를 보고서에는 암호화폐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코스닥 시장에 인기가 없니? 왜 자본조달 시장에 인기가 없니? 다 암호화폐 때문입니다라고 한 가지 그냥 그 암호화폐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메아리를 외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싸잡아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기주의다. 부처의 이기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박상기 장관님 요즘 되게 그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무부는 사실 저는 그 뭐 욕을 먹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무부는 사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피해자가 발생을 했으면은 유죄 또는 무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서운한 건 어떤 거냐면은요. 법무부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기부나 벤처부나 이런 나머지 유관 부처들은 뭘 하고 있었냐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 대중들이 몇 시간에도 있었잖아요. TV 토론회에서 뭐 그 어떤 대표님께서 이제 조리돌림을 당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기라도 하셨는데 왜 우리 일반인들이 정치인들과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의 엔지니어들의 대화를 들어주질 않고 그들의 논리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폄하시켜버리는 쪽으로 왜 우리 일반 대중들이 정말 말씀하셨던 조리돌림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분노들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제 말을 하는 직업과 가진 사람들과 조금 틀린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해달라 했을 때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동영 경제부총리님이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거래소 폐쇄 정책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혹시 맞히시면 중국처럼 국내에 있는 거래소도 좀 폐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네, 정말 이게 이런 게 어려운 이슈들인데 사실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 등록을 하고 상품권을 준용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을 보고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신고를 하고 이제 전부 다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도 대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폐지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상에 있는 권리 침해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아니 죄송한데 그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 그 P2P 대출업체들도 이걸로 좀 시끄러웠을 때 그 워닝 사이트 우리 이제 나쁜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걸 보면 이제 워닝 사이트 띄워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방통위 조치로 이제 쉽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나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자금이 흘러가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결과에 그냥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종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건 워닝 사이트라고 경찰청에서 차단하는 그런 걸 한다면 진짜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예, 그 되게 대중들이 정말 분노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폐쇄라는 말씀을 이제 그 공개석상에서 꺼내셨는데 폐쇄 카드도 있다. 물론 당연히 있겠죠. 정부 정책인데요. 근데 그 말씀을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폐쇄 카드가 있었다면 제도화 카드도 있었을 거예요. 제도화 카드도 있다라는 말씀을 꺼내시기 전에 왜 가장 극단적인 이 카드를 꺼내셨을까? 이게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하지 못하셨을까가 좀 서운한 부분이죠. 어떤 멘트를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자극적인 멘트를 했는지 그걸 받아들이는 언론들이 자극적인 멘트만 따서 언론에 유포를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너 예.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너 재산 안 준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의 어떤 그렇죠. 그럼 이펙트를 이제 뉴스에서는 어.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 안 줘. 어. 이거 한마디로 가는 그렇죠. 거죠. 뭐 키워드 네. 그렇게 잡는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을까요? 답변은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만 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20만 명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답변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정부에서 골라서 답변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나올 거고요.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래도 이번에 좀 심도 있게 전방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이 업계를 찬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0일 거래 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실행이 됐는데 맞아요. 네, 실명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가입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뭐 수입이 많지 않은 주부님들이나 학생분들은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루에 그래서 100만 원도 좀, 이상 안 네, 된다고요. 투자이기를 막는 거나 좀 다름이 없지 않나 이런 많은 또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태현 대표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신규 계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은행으로 모든 소관을 넘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서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은행에서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기존에 열심히 영업을 했던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사 상태인 거고요. 기존에 그리고 또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갔던 이 빅4의 거래소들마저도 은행에서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다른 회사의 암호화폐 그리고 다른 거래소들의 이런 경쟁력 있게끔 발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빗썸이나 업비트가 자리를 뺏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뺏겼느냐?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실명제 이 암호화폐 실명제 같은 경우는 좀 실명제를 도입을 했으면은 하나의 기준 원칙을 잡고요. 그 원칙을 충족시키면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열어주는 방식을 택하는 게 사실은 이게 꼭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뭐 핀테크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은 선행 사례들을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걸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은 액션을 하면은 역사의 이름이 남을 거거든요. 누가 금융실명제를 했다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 근데 사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론에 네. 대해서 개발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본 분 중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 전자금융과 계시는 이쪽 관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요새 바쁘게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의미 있는 조치들을 좀 내놓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런 기존에 있었던 방법론을 따르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들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부는 금융거래 이 실명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뭘까요? 사실 이 금융에서의 실명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리먼 사태가 왜 났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났는가라고 하면은 전부 다 사실 뒤에는 이제 국경을 넘으면서 돈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리스크가 시장에 존재하는 게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외 파생 상품이라든지 장외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G20 국가회들 간에 이걸 리포팅하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실명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어떤 유동성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 어떤 자본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게 현행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사실 뭐 이런 G10 정상들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장외 파생 상품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정부가 세금도 걷고 또 반대로 이제 뭐 테러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불법적인 자금 행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그리고 사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시는 그쵸. 분들도 정말 이게 누군가가 작전으로 이렇게 한 코인이나 금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꼭 필요한 조치이긴 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한 같습니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실명제 아이디어를 꺼내기 전에 모든 거래소들은 실명제를 생각 안 하고 있었느냐? 다 하고 있었습니다. 더 투명해지기를 원하고 더 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무리 정부를 찾아가서 말을 해도 너희는 제도권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저희의 그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주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더 높은 단계,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들,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업계에서 자율 규제안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워낙에 규제를 안 내놓다 보니까 제도화가 아닙니다.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규제안을 만든 건데 그 규제안의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고강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듯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업계에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이 사업에만 집중하고 기술에만 집중해도 지금 전 세계에서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 정부의 눈치를 보고 법 전문가가 돼야 되고 뭐 회계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이런 형국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 대한민국 월스트리트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정말 모순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이제 같아요. 불이 나니까 이제 막 끄기 바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사실 들어주지도 않다가 최근에는. 만약에 정부 쪽에서 예상을 했다면 미리 어떤 규제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분명히 그렇죠. 했을 것 그랬겠죠.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실명제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일각에서는 좀 겉으로는 열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막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이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은행에서 그래서 아까 실명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은행에서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만든 기관이 금융결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에서 실명제 같은 것들을 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코스콤과 KLX 한국거래소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본과 이런 게 없는 게 지금 현실이죠. 왜냐면 다들 이제 스타트업이고 벤처처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준의 어떤 실명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필연적으로 은행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왜 내가 해줘야 되냐. 책임은 왜 내가 져야 되냐. 네.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커질 시장이고 정말 진흥을 하고 싶어하는 시장이라면 정부가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비슷한 정책을 취했듯이 좀 이제 다른 시장들과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그런 건 좀 이제 공평성 있는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이쪽은 이미 사실 시스템이 있는 시장이고 이쪽은 이제 시스템이 없는 시장인데 똑같은 정책으로 적용을 한다는 건 사실 공평을 가장한 불평등이죠. 네. 이 실명제로 인해서 앞으로 좀 거래가 위축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은 사실 실명제 때문에 위축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많이 위축됐어요. 이미. 네. 실명제 때문에 위축된 게 아니고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자금 세탁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보이스피싱 자금들이 이 암호화폐 때문에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는 원래 있던 범죄고요. 그렇죠. 그거를 현실적으로 현행법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죠. 근데 지금 이 실명제로 전환하면은 외국인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없어질 거야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99%가 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저희 조선족 동포들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대책이 그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실명제 도입은 정말 업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실명제 도입을 시켜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한 거래 환경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두 명만 통과할 수 있게끔 숨통을 막아놓고 거기서 점점 더 이 풍선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방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채팅방에 보면은 최인수님이 일본은 진짜 현명한 정부임, 그리고 고드님은 중국이 하는 정책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히 하죠라는 의견을 또 내놓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부가 사실 좀 요새 그 괴리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그 블록체인 업계 또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의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리포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 형태로 됐었었고 근데 원래대로라면 규제 샌드박스는 충분히 시장이 커지면은 적정한 규제를 가해서 얘를 이제 시장에 연착륙시킨다가 규제 샌드박스의 목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상화폐 쪽은 그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프리하게 하다가 몇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샌드박스에 있었던 것들을 끌어와서 규제 안으로 끌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밧줄을 잘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분들도 좀 이제 분노하시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메시지로 익히는 거죠. 그게 샌드박스에 네. 있었던 메시지를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마 뭐 한국이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기점이 되는 걸 거고, 저는 그 방임도 책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도 분명히 책임 소재는 생길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했다라고 해서 꼭 책임만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과 중국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일본은 제도화를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뭐 대부분 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보시다 보니까 모르시는 게 일본 상당히 엄격합니다. 아. 예. 엄청난 책임을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암호화폐 업계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사고가 터졌을 때는 책임을 감당해낼 준비를 해라 라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 풀어줄게, 범죄고 뭐고 다 일본에 와서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회주의라 그래서 이거를 막 때려잡은 것 같은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때려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예요.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막아야 될 것 중에 10가지라고 치면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였던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쪽에 얼마나 저기냐면요, 한 특정 지역을 블록체인 도시로 해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고요. 아, 그래요? 실제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거기가 중국판 월스트리트라고 보시면, 실리콘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에서 개발하겠다고 빨리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중국 2013년대 인도의 인민은행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의 잘못된 정보들을 이제 왜곡해서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규제하는 게 합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재생산되는 게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거래소를 폐쇄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암호화폐 거래를 막진 못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일각에서 들은 말로는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주고 팔고, 어떻게 보면 브로커 같은 분이 거래소 역할도 하시는 분들도 또 있다고. 뭐 한국에도 거래소를 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던데.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예, 지금 중국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두 가지를 생각할 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거 제도화 시켰다면은 뭐 우리 말하는 빗땡, 뭐 코땡, 뭐 이런 거짓들이 경쟁력에서 안 밀릴 겁니다. 오히려 앞서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정화 시키고 있고, 외국에서 거래소가 들어온다는 결국 외국 자본이 유치되는 거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지금은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에도 같이 깃발을 꽂아놓고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 나라는 이게 규칙이 없는 나라구나 해서 외국으로 다시 가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거는 뭐 양쪽 다 정말 발전하기가 좀 애매한 길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사실 네, 일단은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할 수 있는가? 분리할 수 없다 그러면은 가상통화를 막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 너무 논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예. 어떤 의미냐면 사실 가상통화의 가치가 왜 존재하는가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이에요. 네. 예.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다들 이제 굉장히 뭔가 뭐 블록체인 기술이랑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리가 안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뭔가 이제 넥스트 무브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레볼루셔너리한 기술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가 전제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만약 그 두 가지 논제가 다 참이라고 하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미래의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가상통화라는 거가 어느 역할을 분명히 하게끔 되는 게 상식적인 답변이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일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다른 거죠. 누구는 100불이 맞다, 누구는 이제 10,000불이 맞다, 누구는 10만 불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사실 이제 경제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이 일어났을 개최가 됐을 때 네.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붙어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지표를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에 비해서 뭐 초기 주식시장처럼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늦게 따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그냥 받아들이는 시점이 네.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측에서 암호화폐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블록체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을 분리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 안에는 좀 이렇게 정확한 거를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렇게 분리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규제안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 일단 가장 먼저 규제를 짜시기 전에 계속 지금 도돌이표인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리걸 프레임을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재화인지 화폐인지 아니면 뭐 서비스인지 뭐 그냥 그런 우리 뭐 무슨 게임에 이제 무슨 검 아니면 무슨 반지 이런 것처럼 이제 그냥 전자 아이템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텍세이션을 하겠다, 제도적인 장전 장치를 만들겠다 하면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방법론으로도 다 이거를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게 너무 진행을 해야겠다 우리가. 그럼 뭐 특별법이나 일반법 형태로 얘를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다른 또 리갈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어느 경우건 간에 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규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금융으로 얘를 봅니다. 어떤 영역에서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비트코인을 몰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도 취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이제 몰수한 거를 이제 완전히 미국은 이제 얘를 금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경매에 붙이고 이런 작업들도 해요. 근데 한국은 그런 부분은 또 미국을 따라갑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거를 이제 그러면 금융의 보호 조치들 또는 뭐 보험을 든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본금 요건을 맞춰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또 이게 금융이 아니라 그래요. 서비스를 못 받게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게 하면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사작전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고객들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돼서 좀 이제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화폐입니까? 뭐 금융상품입니까? 뭐 무슨 반지입니까? 이게 뭐 보석입니까? 네. 뭡니까? 저는 사실 그 블록체인 일반법 네. 을 만들자 주의에 좀 입각한 사람이고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 성격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다른 통화들은 그러냐 하면 또 아닌 애들도 되게 많아요. 뭐 최근에 이제 고가 미술품에 이제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미술품의 51%는 미술관이 소유하고 49%를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미술품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해외에 있는 환수문화재 같은 걸 이걸로 들고 오자, 이 펀드레이징한 돈으로, 이런 무브가 지금 한국에서 있어요 이게. 예. 근데 이건 그러면은 이 코인의 가치는 통화인가 주식인가 이런 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좀 건바이 건으로 해석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정부는 지금 현재 가상 통화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딱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나머지들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죠. 네.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건바이 건으로 살펴봐야 된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말씀이 나온 게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방향은 본인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들이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는 자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투기와 기술이 분리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중들은 처음으로 그들만에 의해서 가치가 생성이 되고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럼 정말로 정말 유머 같은 얘기지만 나중에 된장을 거래한다는 시장이 생긴다고 해봐요. 이러는 쪽으로요. 장외 된장 거래 시장이 생기면은 된장도 유사수신법 안에 넣으실 건지.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히 아까 김종환 대표님 말씀하셨던 건 정의를 내리고 분석을 하셔서 그거를 법적 제도화로 들으셔서 앞으로 다음에 나올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것들은 더 이상 기술이 이런 투기의 시비에 시달려서 기술 발전이 좀 저해되지 않게끔 법이 제정돼야 되지 않나. 그 마지막 기회가 아마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중들의 소통될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답변이 좀 이번 달이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은요, 암호화폐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좀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까요? 사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네. 질문이 딱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예, 뭐 실제로 시장에 가치가 없는 회사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닷컴 버블에 있었던 회사들이 다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시 닷컴 버블의 그 시장이 되게 크다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인터넷 시장이랑 비교하면은 쥐할 만한 시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분명히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은 지금 있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뭐 95년도, 사실 90몇 년도에 천리안 주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인터넷 시장의 전부였는데 지금 인터넷 시장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시장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인터넷이라든지 전기, 자동차처럼 그냥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말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시장의 변화는 지금 딱 금융에서 일어난 거고 화폐 쪽에서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시장 규모면은 뭐 얘네가 이제 좀 거품이 좀 빠진다 할지라도 나머지 시장에서 견인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중국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암호화폐는 막으면서 블록체인을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자금과 이제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되게 답답하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술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러울 때도 있는 게 기술의 육성을 밀어주기로 하셨으면 그 육성 부서를 따로 세워서 아예 전체적으로 그냥 밀어줍니다. 이유와 뭐
그리고 그 밀어주는 기술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확실히 보호막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중국이 예전에 기초산업 기반으로 이렇게 쭉 발전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도 이제 점유율을 압박하고 있고 TV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집중해서 육성하는 정책들이 있다는 게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고요. 아마 대한민국도 그 부분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실은 김종환 대표님도 스타트업이고 저도 스타트업이지만 미국 실리콘밸리랑 딱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실리콘밸리는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들고 가면 와, 그 기술에 열광을 하고 내가 경영을 도와줄게, 내가 돈을 대줄게 이런 식으로 기술자가 기술자로 남아서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은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기술자들이 딱 이제 내가 이걸 개발하고 싶어요 하면은요, 너 수학 분석은 해봤니? 밸류에이션은 평가해봤니? 이렇게 사업화가 돼야지만 그 기술자가 투자의 조건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허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요즘 들어서 ICO가 많이 이제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은 ICO가 돈을 쉽게 벌기 위한 게 아니고 그 끊임없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마지막 시도로 ICO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를 금지시키고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편 중국이 그렇게 금지하고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 해서 과연 그 사이에 정말 놀랍도록 발전을 했나요? 어떤가요, 중국이? 사실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평가가 지금 현재 제일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일본이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인터넷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단어를 한 단어로 정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가를 좀 타진을 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어떤 육성 전략은 어떤 방법을 양성하는가를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스탠스에 우려하시는 부분 딱 그럴 겁니다. 이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정책이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서 우리는 이런 산업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법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들을 하고 뭐 이런 건 정말 위험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암호화폐 규제해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돼버린 건지는 그 신뢰를 못 주면은 그건 정책이 국민들한테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들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그렇고 이 긴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해외에도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구체화된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컴퍼니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그 유럽 쪽이 지금 그래서 좀 굉장히 블록체인 쪽에 대한 그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뭐 퍼블릭 블록체인도 그렇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뭐 많이들 이제 요새 뉴스에 나왔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는 크립토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실리콘밸리처럼 이런 크립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제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회사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서 어떤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뭐 실제로 그래도 저희도 뭐 이제 스위스 같은 데 가서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랑 같이 지금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제 코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 그 국내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 산업을 양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특화된 기업들이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대표님 명함을 받아보니까 이 블로커라는 회사가 어떤 건지 대기업들이 사실은 제 블로커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대기업들은 사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블록체인이 뭐야? 우린 다 시장 만들어지면 들어올 거야. 근데 블로커가 그걸 깼어요. 굴지의 대기업을 처음 블록체인 사업을 뛰어들게 하면서 다른 대기업들이 움직이게 했던 게 제가 너무 약을 팔았나요? 근데 진짜 사실입니다. 블로커입니다. 그러면은 블로커가 어떤 차별성이나 어떤 특별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제 일단 저희는 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저희 ICO 관련된 질문인데, 사실 저희는 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블록체인 회사보다 좀 안전한 길을 선택한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는 엔터프라이즈에다가 재치급을 공급하는 게 목표이고, 뭐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같은 곳에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급을 하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화폐 쪽이 아닌 다른 쪽 영역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드리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급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너무 좋은 거 알겠어. 블록체인 너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다른 가능성도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좀 그쪽에 이제 많이 경주하는 회사고,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거래소나 코인 쪽 회사는 아닙니다.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블록체인 발전은 어디까지 와 있어? 해외 블록체인 발전은 어디까지 와 있어라고 질문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에서도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많아져야 되지만 타 업권에서 블록체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은 기술적 난이도, 코어 개발자는 블록코 같은 회사들이 이제 코어 수준은 더 깊게,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개발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에 그렇게 개발된 플랫폼을 통해서 생겨날 DApp이라고들 하죠. 유통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사실 몇 달 전부터도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하면은 의외로 크립토키티라는 그 고양이 다마고치 게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킬러 컨텐츠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권들에서 지금 전 세계는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들어가기로 했다가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까지도 싸잡히는 게 아닌가 해서 자신의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 우리 피부에 이 생활에 이렇게 확 와닿는 느낌은 없어요. 어떠한 걸림돌들이 아직까지는 있는 걸까요? 방금 전에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부재가 저는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AR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지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게 없었기 때문에 뭐 AR이라는 건 그냥 애들이 뭐 동화책이나 볼 때나 쓰는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포켓몬 고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AR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CES 같은 데 가보시면은 뭐 AR을 기반으로 하는 자전거 내비게이션, 이렇게 안경을 쓰면 그냥 자전거 내비게이션 여기 떠버립니다.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엄청나게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상통화 문제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가상통화라는 게 화폐처럼 쓸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술품에 대한 권리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권리 거래, 뭐 중고차를 타는 방법론, 공유경제 이런 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임팩트를 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잘라버리는 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도를 잘못 만들게 되면은. 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좀 전향적인 행동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미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그 부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런 모든 기술을? 많은 부분들을 쓰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장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한번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이 움직임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이 지금은 격차가 저는 많이 벌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뭐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뭐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그렇죠. 그런 데가 근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블록체인이 2025년에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할 거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블록체인 시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게 블록체인이 진짜거든요.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진짜인데. 그렇다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네,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않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아마 입법처에 있을 건데. 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사실 그 정부 입장에서 먼저 일단 지위는 정의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샌드박스 같은 조치들을 진실성 있게 시행해 주는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말로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규제를 샌드박스 하겠다.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어렵고 왜 선진국밖에 규제 샌드박스가 작동을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제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코인 넘버원도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저희 처음부터 개그맨 이영식 씨와 함께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쉽지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의미 있는 게 사실 우리 또 김태원 대표님과 처음 또 했는데 또 이 코인 넘버원의 또 대미를 같이 장식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많은 또 경제관념을 또 많이 공부를 했던 시간이었고 이 대세 프로그램에 나와서 행복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음번엔 전문가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공부 좀 해서 열심히 좀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정부가 더 현명하게 더 연구 많이 해서 좋은 암호화폐 시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봬요.